260페이지 먼저 한번 보죠. 260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비 사업의 절차라고 돼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걸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으로 정비 사업 역시 도시 개발 사업이랑 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도 정비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 만듭니다. 그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라는 걸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제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해야겠죠.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개발 사업에서는 실시 계획 했는데 정비 사업에서는 이걸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역시 이거 인가받고 그다음에 고시를 하고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실시 단계에서 제가 사업을 1단계, 2단계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첫 번째는 먼저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분양 신청. 그다음에 이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인가라는 걸 받고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분양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라고 돼 있고 분양 신청 받고 관리 처분 계획 작성을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준공 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뭘 할 거냐면 261페이지에 그 위에 표 보이죠? 그거 시행 방식까지 나와 있는데 시행 방식, 시행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입문 과정에서는 사업의 종류, 그다음에 사업의 특징,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보면은 262페이지 정비법의 뭐 용어의 정의인데 재정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정비구역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정비구역. 그다음에 정비사업 요거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에서는 자 한번 보면은 이건 읽어보면은 그 263페이지 가로 3번에 노후불량 건축물 그냥 한 번쯤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인데 자 뭐 볼 거냐면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C 한번 보죠. 동그라미 3번에 C.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C에 있는 거.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얼마까지죠? 거기 40년 동그라미.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고쳐 쓰는 비용이 지금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그거는 차라리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낫겠죠. 그런 것들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기역에 준공된 후 얼마라고 돼 있죠? 거기 밑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서 위에는 40년, 여기는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걸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요거 혹시나 장난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는 거. 그래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여기서는 40년. 그 다음에 그 4번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데 그걸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하고 기역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밑에 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여기서는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거. 그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그다음에 가로 5번에 공동 이용 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다음 중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보시면은 요거는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그 기반 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밑에 보면은 녹지, 하청, 공공공지, 광장, 소북영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등등 나오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인데 정비사업이랑 관련된 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동네에서 재개발 사업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공항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공항, 항만, 철도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정비 사업이랑 관련된 기반 시설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 5번에 공동 이용 시설 보시면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 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옆에 팁 한번 볼까요? 작은 글씨에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가소나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이지만 유치원은 학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법에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등교육이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이 뭐죠? 그게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교육 이렇게 나누는데 초등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나오는 게 대학교랑 대학원 이런 거 들어갑니다. 대학교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음 중 뭐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뭐 나머지 두 가지는 너무 쉬운 거였고 보기에 타가소,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가소, 어린이집, 유치원 중에 고르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대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라는 건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입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죠. 지목, 불문 이렇게. 그러니까 정비 사업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는 그냥 싹 다 대지입니다. 정비법에서는. 그러니까 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비법에서는 대지라면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모두 대지라고 합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주택 단지, 이건 그냥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그래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해서 1번 뭘까요? 주택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아파트 단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5번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주택 역시 주택 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있는 토지도 주택 단지라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 2번, 3번, 4번 그건 일단 놔두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하는 사람 말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266페이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게 나오죠. 토지주택공사 등. 요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토지, 주택, 공사 등 하면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이걸 주공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공등.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앞으로 줄여서 주공등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주공등. 그 밑에 보면은 정관등이라는 게 나오죠. 정관등.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라고 부릅니다. 자치법규.
그러니까 자치법규라는 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그 모임에서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약속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정비법에서는 그걸 정관 등이라고 합니다. 정관 등. 근데 이건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자치법규를 부르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해서 첫 번째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는.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걸 규약 이렇게 부르면 규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통칭해서 공공이라고 하죠. 공공이 만드는 걸 시행규정 이렇게 부르면 시행규정.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그냥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들인데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정관 등.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다릅니다.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조합의 정관 이렇게 돼 있죠. 2번에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세 번째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 사람들은 공공이죠. 근데 신탁업자는 공공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신탁업자까지 작성한 시행규정. 요게 개발법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고만 오면은 202페이지. (202페이지에) 그 5번 보면은 규약 등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규약의 작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 누가 만들까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가라고 돼.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맨 마지막 줄에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옆에 페이지 시행 규정이라고 돼 있죠. 이건 누가 만들까요? 뒤에 보면 공공부분 시행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자체 등이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할 때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그 다음 우리가 개발법에서 오늘 OX 문제에도 있었죠.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뭘 먼저 작성하죠? 정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면 정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이라고 합니다. 정관 등.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중요한 거 정비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정비사업 262페이지 가보죠. 앞으로. 그래서 정비사업인데, 자, 제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했던 것까지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정비사업의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 이렇게 일단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개선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에서는 어땠죠?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정비 기반에서는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오케이.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에서는 어땠죠? 열악.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요거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오케이.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근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 요게 사업의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보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고 한다라는 게 있는데 시장 군수나 주공 등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시행자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뭐 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1, 2월 달에 하도록 하죠. 일단 요거까지. 요거. 그래서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특징.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가로 9번 265페이지. 거기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 해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또는 그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했죠.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이니까 자, 보죠.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나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지상권자 내지는 임차권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지상권자는 되죠. 임차권자는 없죠. 지상권자까지만. 근데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라고 했으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임차권자는 안 되고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여기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인데 재개발구역이라고 해보죠. 재개발구역 안에 나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시험에 합격하고 부품 꿈을 가지고 여기 정비구역 앞에 사무소를 차린 거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재개발구역이라면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재개발구역이 아니라 재건축구역이다 라고 해보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조합원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참고로 개선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개선사업은 조합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고 재개발이랑 재건축에서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때 이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정비사업을 위해서 삼성물산에서 레미안을 짓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놔두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파트 단지 안에 남의 건물 있고 토지 있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이 사람을. 사장님, 어르신, 지금 시세가 1억인데 제가 요거
3억 드리겠습니다. 파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뭐라고 그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 안 판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은 토지나 건물 가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삼성물산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지금 시세가 1억인데 어르신 요거 3억 쳐드릴 테니까 꼭 파십시오.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안 파는 거죠. 막 10배, 20배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10배, 20배 부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바로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이런 권리를 왜 인정하냐면 자, 이 사람이 시세의 한 10배 부르는 거죠. 삼성물산은 차라리 10배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체돼 버리면은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보다 그냥 차라리 주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삼성물산은 손해를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안 보죠. 어차피 이런 토지나 건물을 비싸게 사들이면은 분양가에다가 싹 다 정가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인 분양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 그걸 떠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 떠안는다라면 그것도 어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아파트가 정상적인 토지 매입 과정을 거쳤다라면은 5억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4억에서 5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아파트 분양가를 뭐 5억은 좀 그렇고 3억 5천에서 뭐 4억 정도? 4억 5천 정도 분양가가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아파트를 5억 정도에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8억 정도로 증가해 버리는 거죠. 자, 이 아파트 8억에 분양합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가 4억 5천 정도에 형성돼 있던 이런 사람들, 집주인들은 계속 4억 5천에 팔까요? 이거 올릴까요? 물건 싹 다 걷어들이는 거죠. 해가지고 야, 니네가 분양가가 8억이야? 그럼 우리 아파트는 6억. 야, 니네 6억에 팔아? 우리는 7억. 주변 시세를 같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 최고점으로 실거래 친구 딱 떨어지면은 그 주변 아파트 가격 싹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공복리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라는 건 삼성물산을 위해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까봐 매도 청구를 하는 거죠. 매도 청구는 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은 협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가격, 뭐 시세의 5배 정도 불렀다. 5억. 근데 향후 정비 사업 이후에 개발 이익 등을 다 반영을 했을 때 5배 정도는 충분히 뛰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그대로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야, 5배는 좀 심하지 라고 하면은 시가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요 시가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때문에 정비법에도 매도 청구가 있고 주택법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비법의 매도 청구는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는 존재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에만.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제가 이 제도들, 정비법에 있는 제도들이 이러한 이유로 탄생이 된다라는 것을 토지 등 소유자나 이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다 끌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때문에 매도 청구라는 건 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에만, 그러니까 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틀린 질문.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를 합니다. 이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만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니까 역시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만. 그러니까 재건축한다라고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지방에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 한 70대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한다는데 나는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그냥 조용히 어디 이사 가고 이런 것도 싫고 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그냥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분도. 그러면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동의율을 넘겨버리면은 어차피 이제 청산금 받고 나가긴 나가겠죠. 근데 재건축을 한다라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토지등 소유자.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아마 입문과정에서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것 같고 여기다가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을 붙이는 겁니다. 토지등 소유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실 거냐면 조금 뒤로 가죠. 289페이지. 거기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돼 있죠? 289페이지.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자, 일단 제가 정비법은 목차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정비사업 세 가지를 쭉 비교를 해놓고 이제 목차로 들어갈 겁니다. 1, 2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 있고 목차로 들어가기 저 사업의 순서대로 사업을 하면은 저 안에 들어가서 막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사업마다 다 이게 정비사업에서 뭔가 절차마다 다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을 구분을 안 해놓고 들어가 버리면은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사업의 시행 방법, 즉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이 사업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선 사업을 1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2번으로 하고 재건축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선 사업은 일단 사업 시행 방식이 4가지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부터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거기 밑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해서 가로 안에 보면은 스스로 개량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책에 따라서 이 사업 시행 방식이 너무 기니까 책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지금 여기 우리 책에는 스스로 개량 방식 돼 있는데 어디 가면은 뭐 아무튼 뭐 책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게 다 다른데 저는 앞으로 이거 좀 줄여가지고 셀프 방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고쳐 쓰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개량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앞으로는 이제 셀프 방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셀프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해서 가로 안에 수용 방식 돼 있죠? 그렇게 요거는 수용 방식. 뭐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내지는 수용 방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해서 이걸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4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위에 볼까요? 개선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밑줄 혼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라는 건 셀프,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4가지 방식을 섞어서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선 사업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이랑 부대 복리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 방식이 사업들마다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칠판에 개선 사업은 셀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처분계획 방식. 그다음에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사업은 이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하면 이제 재건축이라고 해요. 재건축. 재건축 사업에는 환지 방식이 없죠. 시험 문제, 기출 문제였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보면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절차 쓸 때 분양이랑 관리처분계획 써놓은 거, 이게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저 단계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다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뒤에 뭘 공급한다 앞에 공급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개선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뭘 공급한다라고 돼 있죠?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죠. 주택. 거기 주택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뭐를 공급하죠? 건축물 동그라미.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을 하고 또 뭐 공급하죠? 오피스텔을 공급합니다. 오피스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일단 개선 사업은 주택이랑 부대 복리시설인데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건축물. 그러면 주택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주택 맞는데 주택도 주고 다른 것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저거는 어떤 사업에서 하죠? 어떤 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하면 상가를 줘야겠죠? 공업지역에서 하면 공장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건 건축물 이렇게 하면 건축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고할 수 있는 사업은 뭐죠? 재개발. 건축물을 공고하는 사업은 재개발. 그 다음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택이랑 부대 복리시설. 그러니까 줄여서 주택이라고 하고 또 뭐까지? 오피스텔을 공급합니다. 자, 보죠.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극히 열악하죠. 재개발 사업은 열악하죠. 즉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하는 게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사업이나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공익적인 측면이 사익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사업하는 게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근데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어떻죠? 양호하죠. 양호한데 우리 아파트가 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걔네들은 주변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죠. 엄청 돈 많은 사람들 사는 거죠. 근데 요것들 집이 오래됐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집을 고쳐 쓰는 겁니다. 즉 이건 거의 100% 사익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익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이렇게 묶여 나오면은 이거는 공익적인 측면의 사업이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따로 나오면은 이건 사익적인 사업이다. 근데 나중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랑 개선 사업을 따로 묶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업임에 반해서 재건축 사업은 사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업을 시행할 때 수익성을 되게 많이 따집니다.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익성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 예전에 4인 가구들이 되게 많을 때는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구성원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예전에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했다면 지금은 8평짜리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그래서 오피스텔을 아무 데서나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입니다. 공법책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두 개 묶여 나오면은 거기는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세권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여기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업무시설 같은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여기는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 이렇게 연결해서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책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묶여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게 다 역세권이고 1인 가구 많이 살고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런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라는 건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이어야겠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허용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오피스텔만 너무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면 안 되니까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벌써 보자고 보죠.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동그라미 4번에는 인가 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이 강조가 돼 있죠. 약간 그 글자가 좀 진하게 돼 있죠. 주택을 공급한다.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 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뭐까지 주죠?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오피스텔. 그래서 거기 밑에 파란색에 단 이렇게 돼 있죠. 단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밑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거기. 근데 오피스텔만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연면적의 얼마까지? 30% 이하에서만. 요게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의 시행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는 게. 그래서 개선 사업은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개선 사업에서는 뭘 공급하죠? 주택. 재개발은 환지랑 관리 처분 계획. 근데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사업을 하니까. 그다음에 재건축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뭐까지 줄 수 있죠?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 이내까지. 이게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 보시면은 시행자라고 돼 있죠. 시행자. 자, 오늘은 원칙적인 시행자만 보겠습니다. 뭐가 많은데 그거를 조금 보면은 자, 개선 사업은 여기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라고 했죠. 여기 어디죠? 달동네. 자,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조합 설립해서 정비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분들은 정비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먹고 살 거 그런 것들이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하겠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달고 조경을 해야 되니까 돈 좀 내세요 라고 하면 돈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민간한테 맡겨놨을 때 사업이 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공공이 해야죠.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도로. 사업의 특징 때문에 공공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은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고 이익도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민간 주도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공 주도로 하는 사업임에 따라서 이건 원칙적으로는 시행자가 공공입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 지원 시행자가 민간이다라는 거. 해서 요걸 가지고 자 시행자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으로 할 때의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의 시행자 이렇게 두 명으로 나뉘고 재개발 사업도 시행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한 명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로 합니까? 민간주도로 합니까? 공공주도로 하죠.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지정권자. 지정권자. 정비법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시장, 군수,
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책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올 때마다 다 쓰면 힘드니까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줄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시행자가 셀프 방식이든 나머지 방식이든 시장, 군수 등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 다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라는 사업이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냐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 시행자 이거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선 사업에서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조합. 이 뒤에 뭘 많이 쓸 건데 그건 일단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면적 4분의 3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뭘 보냐면 4분의 3, 2분의 1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개선 사업은 조합을 안 만드는데 시장 군수가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4분의 3, 2분의 1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만. 조합을 안 만드는 겁니다. 개선 사업은. 그냥 틀린 지문입니다.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원칙적인 시행자만 알아도 사업이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라는 거니까 원칙은 조합 만들어서 합니다. 근데 한 칸 지금 비어 있죠. 요거. 자, 여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사업을 하는데 상가들, 좀 큼직큼직한 상가들이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쭉 모아보니까 건물 몇 개만 지어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 건물 소유자들이 15명 모인 겁니다. 15명.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공장 사장님들 모이십시오라고 했더니만 그 공장 사장님들이 다 모여보니까 17명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원래 조합을 설립해야겠죠?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5명 이상이 모입니다. 정비법에서는, 개발법에서는 7명이었죠? 정비법은 5명이 모입니다. 해서 먼저 뭘 하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이랑 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감사를 둡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둬야 되고 대의원회까지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15명, 17명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싹 다 1명씩은 다 감투를 쓰는 거죠. 어차피 다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건데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20명도 안 될 때. 그럴 때 해서 재개발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채 20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이럴 때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니네끼리 사업해.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X. 재개발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재건축은 조합 무조건 만듭니다. 조합.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지문이지만 원칙적인 시행자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공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조합이. 다만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건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라고 되어 있고 가로 1번 스스로 계량 방식, 이게 바로 셀프 방식이죠. 스스로 계량 방식 밑줄 하시고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거기 비추.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법으로 즉 셀프 말고 나머지 방식이죠.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죠? 이것도 개선 사업은 무조건 1번이든 2번이든 무조건 시장 군수. 그러니까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역시 밑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거기 위. 이게 원칙.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군 거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밑에 거 쭉 놔두시고 옆에 2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이렇게 되죠. 옆에 페이지. 자, 재개발 원칙 누가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조합이 시행하거나 밑줄. 그 다음에 밖에 넘어가가지고 가로 2번에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원칙 누가 하죠? 조합. 네, 그렇죠. 방금 밑줄 친 게 다 원칙적 시행자.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죠? 그래서 박스 안에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이죠? 20인 미만. 일대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라고 돼 있죠.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라는 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 일단 이거. 뒤에 뭐가 많은데 그거는 일단 1월 달로 넘기겠습니다. 자, 1월 달로 넘길 건데 몇 가지만 한번 해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에 거기 가로 1번 셀프 방식 보면은 원칙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이렇게 돼 있죠. 직접 시행하는데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공을 지정해서. 그 다음에 이때에는 동의요건이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동의요건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단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이때는 원칙은 시장 군수가 하죠. 근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 박스 안에 1번에 보면은 주공이나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네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은 이 지정받은 사람이랑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가 또 공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3번 보면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 누가 하죠?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자,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죠? 자, 노원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을 순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아주 좀 보기 싫은 판자촌이 있는 거죠. 야, 저기 싹 밀어버려 하고 동의도 안 받고 사업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즉 시장 군수가 이런 행정청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조합 만들 때는 동의 안 받아?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할 때 그 토지 등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요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역시 시장 군수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동의를 받는데 거기 동의 요건이 나옵니다. 면적 3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랑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게 개선 사업 시행할 때의 동의 요건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할 때 동의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로 2에 따라 가로 2가 뭐냐면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얘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랑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세입자 과반수.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심화해가지고 세입자의 동의 예외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어쨌든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개선 사업에서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1, 2월 달 가면 시공자 선정 시기라고 해서 하나를 더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처음부터 보면은 일단 사업의 종류죠.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사업의 특징. 그래서 극혈압, 과도기 밀집, 열악 밀집, 양호 밀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이 각각 이런 지역에서 한다.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지상권자도 안 되고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다음 사업들마다 사업 시행 방식이 다르죠.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셀프 방식,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두 번째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다음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개선 사업에서는 뭘 공급하죠? 주택. 그리고 이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개선 사업은 섞어서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이랑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뭐까지 줄 수 있죠? 오피스텔. 그래서 다음 중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용도 지역은 어디였죠?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면적은 30%.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내까지. 이게 시행 방식. 그다음에 시행자. 개선 사업은 공공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등.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죠? 조합이.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만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만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여기까지. 1월 달에 가면 여기다가 내용을 하나 더 붙일 겁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시행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 공사하는 사람을 정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거까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서 사업의 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1월 달에 요걸 똑같이 쓰겠습니다. 똑같이 쓰고 요거 정리하고 나서 사업의 절차로 들어갈 건데, 학개론에서도 공법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학개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요 수준으로 출제합니다. 여기 써놓은 거. 그러니까 공법에서도 이 정비법이 쉽게 나올 때 딱 요 안에서만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이거 사업의 특징이 이거라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그것만 보면 그냥 보기 안 보고 볼 필요도 없이 개선사업 찾으면 됩니다. 처음 문장이 다음 박스 이렇게 그려놓고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 이것까지 읽고 바로 개선사업 찍으면 되는 거죠.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고, 그 다음에 가끔씩 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는 잘은 없는데 요거는 나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걸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엄청 쉽게 낼 때.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지상권자, 이렇게 다음 중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가지고,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에서. 그래서 맨날 정답으로 내는 게 재건축을 가지고 틀려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이 뭐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재건축에서, 그다음에 시행자 이거 조금 어렵게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원칙적인 걸 몰라서 틀리는 거지, 뒤에 아까 제가 안 읽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할 때 얘는 조합이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장구수 주공, 그다음에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은 요 원칙적인 거, 그다음에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장군수가 하더라도 동의 받죠. 그게 자주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동의 요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랑 세입자 과반수. 근데 그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 시행자에서는 그게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동의 요건. 그게 나오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시공자 선정 시기는 지문으로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리고 학개론에서 딱 문제 나오면 요 수준에서 출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법책 펴보기만 했던 사람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딱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1, 2차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학개론 문제까지도 커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아직 다 쓴 것도 아닙니다. 요까지는 뭐 쓸 건 다 썼습니다. 근데 시행자에서는 더 써야 되는 게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 정비사업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정비법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걸 하시고 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절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래서
정비법은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뭐 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 이런 절차들은 나중에 1, 2월 때 가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어디에 정리되어 있었냐면 261페이지 가볼까요? 거기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 이렇게 있죠. 요까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표에.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사업은 시행자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스스로 계량 방식, 시장 군수 등 그게 원칙. 근데 아까 저기 써놓은 게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시장 군수랑 주공. 그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맨 앞에 똑같이 다 들어가는 게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한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만드는 게 원칙이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죠? 그래서 재개발에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뒤에 시행 방식까지 이렇게 돼 있죠. 시행 방식까지 이런 것들.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정비법에서. 그리고 제가 정비법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개발법 배우고 나면은 정비법에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이건 개발법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넘어가 보죠. 건축법. 제가 뭐 1, 2월 달에도 건축법의 목차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지금 건축법 목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건축법에서는 맨 처음에 이 건축법을 어디다가 적용하는지 적용 대상물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적용 대상물. 그래서 건축법은 첫 번째가 적용 대상물. 해서 첫 번째는 건물은 어디다 짓는다고 했죠? 대지. 그래서 건축법은 이 대지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이니까 건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한다. 건물. 세 번째는 건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이 있고, 네 번째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작물. 이러한 것들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그 다음에 이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적용 행위. 해서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수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역시 규제법, 공법이니까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가 나오는데,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요거 허가받고 합니다. 이게 건축 허가. 근데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라는 걸 하면 됩니다. 협의. 이런 목차들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을 자료에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 건축물인데, 이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물의 종류를 구분하면 이렇게 크게는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그리고 허가받고 신고하고 나서 공사 다 끝났죠? 뭐 받는다고 했죠? 건물 쓰려면 사용 승인 받고 건물을 씁니다. 아마 1, 2월 달에는 제가 이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역시 또 대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요. 도로.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이라는 거에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이 각종 면적이라든지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요거는 제가 뭐 정의 정도만 할 건데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뭐 바닥 면적, 그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층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뭐 목차에는 따로 적지 않았지만 뭐 높이 제한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은 요 안에서 제가 거의 웬만하면 끝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71페이지 보면은 총칙해서 용어들이 나오는데 요거부터 뭐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자. 이렇게.